자, 전산회 세무 2급 119회 지금 우리 이론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재무회계 5문제는 풀어봤고, 이제 다음 우리 원가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부터 10번까지 5문제는 원가회계 문제이고요.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또는 기본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여기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 재료원가, 그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그다음에 제조간접원가 이 세 가지를 계산하게 되면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원가를 다 알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간단하게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 두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우리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선 요거부터 알아야지 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문제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40%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규정에서 요 세 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이 세 가지의 합계 금액을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요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대한 금액 주어진 게 여기 나와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1,5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줬죠. 그러니 직접 제조 원가는 바로 요 1,500만 원의 40% 얘가 직접 재료 원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죠. 직접 재료 원가. 두 번째,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직접 노무 원가의 50%는 50%가 제조 간접 원가다.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식을 이렇게 계산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을 시켜서 이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것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는 아까 600만 원이라고 알려 줬죠. 그래서 600만 원을 쓴 것이고요.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 1,500만 원이란 거, 요 산식을 갖다가 식을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 노무 원가고요. 여기 제조 간접 원가, 여기 세 번째 있는 거죠. 직접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라고 했던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일단은 그대로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 노무 원가잖아요. 1,500만 원에서 600만 원, 여기 이항을 하게 되면 900만 원이 남겠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를 A라고 표시하고, 글자가 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가로하고서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얘를 갖다가 A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 A는 600만 원으로 계산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법으로 2원 1차 연립방정식식으로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용어도 알아야지 되고, 이런 계산식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수학을 공부하신 지 오래됐던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야기가 다시 복습해서 하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A가 직접 노무원가가 600만 원이라고 하니 직접 재료원가 여기 결론적으로 6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노무원가도 600만 원.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기초원가는 이하고 예 두 개 금액을 합친 것이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1200만 원이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쉽게 풀릴 것 같아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시간 문제 잡아먹기 아주 좋은 문제라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런 건 이렇게 퍼센트로 나오는 것들 금방 계산되지 않는 것들은 일단은 스킵하고 맨 마지막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6번의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하면서 기초 파트 맨 앞에 나오는 그 초입에 나오는 용어들 설명이에요. 이 용어를 갖다가 모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무슨 외계어 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원가 회계 공부하실 때는 용어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제일 핵심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통 우리 인전 제조 원가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우린 지금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쓰는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총계정원장이 나열을 해놓고서는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배웠던 원재료도 그다음에 여기 제공품도 제품도 다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순서대로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이 금액들을 집계하게 되는데 일단 원재료는요 상품 계정하고 똑같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있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거 상품하고 똑같죠. 그래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더해주게 되면 빼주게 되면 여기 흔히 얘기하는 투입액이라는 용어 또는 소비액, 사용액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에서 계산된 이 소비액을 제공품 계정의 요 차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로요. 그 다음에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농업비, 제조간접비도 계산이 되면 계산된 것들을 이렇게 집계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있는 요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요거 합친 용어를 우리는 단기 총제조 원가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단 말이죠. 제공품 계정에서 요 내용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계산 문제에서 얘를 집중적으로 많이 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은 원재료,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간접비가 투입이 돼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것을 쉽게 한 것이 제공품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제공품도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처럼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를 다 갖고 있어요. 제공품도 기초 재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다 있죠. 제품도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기초, 기말 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하실 때 제공품 계정의 기초, 기말, 제품 계정의 기초, 기말, 그리고 여기 투입된 거, 제공품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것을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단기 총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서 세 가지 합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합친 용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원재료처럼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빼준 것처럼요. 여기 제공품도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총제조원가 더해주고 기말 재고 빼주게 되면 제공품 계정에서 궁극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총 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품이 이제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이 바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요. 이 내용은 똑같이 단기 제품 시조원가,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에 똑같은 금액을 공유하는 계정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이란 얘기죠.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주고 기말 제품 제조 기말 재고 자산을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먼저 배경식으로 갖고 있으셔야지만이 그나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기말 제공품을 10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기초 제공품을 0이라고 놓으면 요 말에 딱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제공품 계정에서 차변에 있는 이 900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위쪽에 있는 것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죠. 단기 제조 원가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 설명이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기 1번의 말이 설명이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가는 조금 전에 6번 문제에서도 나왔죠. 기본 원가,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이 여기 합친 것을 직접 뭐죠? 얘를 기본 원가라고 부른다. 아까 얘기해 드렸던 거. 이렇게 원가의 계산에서는 이 용어를 갖다가 알아들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무비 그렇게 뭐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비자가 들어가거나 원가가 들어가거나 다 공용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노무비하고요 제조간접비를 합친 용어를 우리는 가공원가라고도 불러요. 이건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얘는 가공원가를 가공비라고도 이렇게 교재에서나 시험 문제에서도 사용하니까 원가가 안 들어갔다고 가공비라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원가. 그래서 지금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의 공통점은 직접 농업비가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게 공통점이기도 해요. 직접 농업가가 문제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용어 구분하면서 복습을 해주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표시된다 하는데 이 기말 제품 재고액 어디 있나요? 제품 기말 여기 있죠. 세 번째 보기가 얘기하는 것은 기말 제품 재고액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 또 문제에서 알아두실 게 여기 반 이렇게 뚝 잘라서요. 이 원재료, 기초 원재료와 원재료의 단기 매입, 기말 원재료 재고액, 투입액,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용어들은요 전체가 다 여러분이 보셨던 제조원가 명세서에 다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나오는 계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서 기초 제품 재고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의 매출원가 이런 용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나오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용어들이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보기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나온다? 아니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얘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 기본원가는 직접 노무원가하고 얘가 아니라 여기 직접 재료원가예요. 직접 재료원가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원가 합쳐져서 기본원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비를 합치게 되면 이는 가공원가, 가공비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을 보시게 되면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요거까지는 맞았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라든지 제조 간접비라고 써야 되는데 가공 원가의 합을 의미한다는데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까지 포함된 내용이죠. 그럼 두 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7번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복습 겸 여기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300만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4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중 배부율법에 의한 보조 부분 제조 간접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경우 조립 부분에 배부해야 할 제조 간접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조립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조립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금액도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것은요, 이중이다, 뭐 단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배부율법에는 단일 배부율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중 배부율법이 있어요. 단일, 이중, 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원가 행태에 의해서 배웠던 변동이냐 고정이냐, 변동 제조간접 원가와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단일 비율로 배부해주게 되면 걔가 단일 배부율법이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최대 실제 기계 시간하고 최대 기계 시간 따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일 배부율법인 이중 배부율법인 경우에 지금 여기 실제 시간으로 변동비를 갖다가 배부해 주는 거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300만 원이라고 했고, 얘를 갖다가 조립 부분에다가 배부하려고 하면은 실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립 부분에다가 변동 제조 원가를 배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립 부분은 전체 실제 기계 시간이 750시간인데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시간은 500시간이란 말이죠. 얘는 실제 기계 시간인 변동 지적 간접 원가는 얘 두 개를 다 합쳐서 작업을 했을 때 300만 원이라고 하는 변동 지적 간접비가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립 부분 것만 계산하라고 하니까 3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750시간 중에서 조립 부분에 해당되는 500시간만 비율 계산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비인 경우는 최대 기계 시간을 얘를 사용해서 똑같은 원리로 고정제조 원가는 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전체 시간은 1000시간이죠. 1000시간 중에서 조립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 400시간을 계산해 주게 되면 16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 조립 부분에 배부되어야 될 제조간접비가 여기 변동 제조간접비는 200만 원, 그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는 160만 원 합쳐서 360만 원이 배부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계산식은 되게 간단한데 여하튼 여러분이 지금 이중 배부율법에 대해서 그 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설명해 드렸고, 자, 여기까지 해서 8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산식도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볼까요? 자, 9번 문제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만 선택하라고 얘기 나와 있죠. 원가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 대부분 출제를 많이 합니다. 회계 1급도 그렇고 세무 2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지금 대표적인 업종으로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항공업, 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에 특성화되어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비행기나 배 만들 때 종류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만드는 것이지 주문 받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업, 배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 만드는 그 개수는 소량일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반면에 종합원가계산은 정유업이라든지 제당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여러분이 TV나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우리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제품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작아서 또는 연결되어 있어서 원가 계산을 단위별로 하기가 한계별로 하기가 힘든 그런 그 업종의 제품들이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 설탕가루 한 알, 밀가루 한 알 원가 계산하실 수가 있나요? 그 설탕도 밀가루도 한계가 제품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철판이라든지 종이 같은 거, 그 면직 이런 거 생산하는 것들도 어디 딱 끊어서 원가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하나 객수 하나하나 나누어서 계산하기가 힘든 것들, 연속 대량 된다는 생산되는 제품들. 근데 대부분 연속 대량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종류가 같아야 되겠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고 배웠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으니 여기에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것만 골라보자고요. 자, 가에 보면은 항공기, 선박, 특수기계 제조 대표적인 업종이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얘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여 원가를 쉽게 한다. 이거는 모르겠네요. 작업 원가표라는 것은요, 보통 이런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제작할 때 그 제조 그 제품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그 서류가 제조 지시서거든요. 이 제조 지시서 안에 작업 원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공기를 만들 때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관련된 자료들을 바로바로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원가표에서 원가를 쉽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죠. 한 개 한 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대신 소량 생산을 하는 겨. 이 답원도 맞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여기 제조 지시서를 보게 되면 제조 지시서에 오늘 어떤 일정한 기간에 만들어야 될 제품의 부분이 있겠죠. 얘를 A라고 할까요? A 공정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 공정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B 공정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B 공정이 다 끝나게 되면 C 공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B 공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C 공정이라고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업 원가표, 여기다 또 참고로 써놓을게요. 작업 원가표에는 그 작업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네들이 다 집계가 돼요. 그래서
이 A 공정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완성된 집계된 총 금액은 우리가 보통 매출 원가로 바로 계산이 되고, B 공정 같은 경우 만약에 진행이 되다가 똑같은 공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 완성은 안 됐고 중간에 이렇게 멈췄어요. 그럼 얘는 완성이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미완성이에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합계 금액으로 집계된 금액이 얼마 이렇게 있겠죠. 그 자체로만 봐서 얘가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뭐 평가할 필요도 없고, 완성되면 매출원가, 개별원가 계산해서요. 공정이 아직 미완성이면 그 잔액 금액은 다 기말 제공품. 그냥 바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라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 평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필요한 것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 과정이 복잡하나 정확성은 높다. 제품 하나하나당 이걸 다 계산하니까 복잡하기는 하지만 원가에 대한 계산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에 보시게 되면 원가를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우리 그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계산 방법이라고 지금 표현해놨죠.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재료 원가하고 직접 제공원가, 다른 말로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원가, 가공비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그 용어들, 각 단계 용어들 계산 방법의 차이를 용어로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나올 때마다 회계 1급도 세무 2급도 아주 많이 흔하게 출제되는 문제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요 구분하는 거 사실상 요 두 개만 용어만 잘 구분하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거의 틀리지 않고 맞추실 수 있는 말로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지금 뭐뭐 나와 있어요? 여기 가, 나, 다, 마네요. 가, 나, 다, 마.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예요. 자,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지 볼게요. 다음은 미래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을 나타내는 자료래요. 다음과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종합원가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써놓을게요. 종합원가 계산은요, 제품 한 개당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너무 작기도 하고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설탕 알갱이 하나 원가 계산하기가 힘들지만, 얘를 갖다가 봉지 단위로 아니면 박스 단위로 원가 계산을 갖다가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품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하기 전에 그 물량 단위로 원가 계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의 개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물량 흐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제품에 대한 물량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되고요. 물량 흐름이 정리가 되면은 그 물량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하게 돼요. 물량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 완성품 환산량까지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집계 합니다. 그냥 내용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단위당 원가가 집계가 되게 되면은, 아니죠, 순서가 달렸다. 여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를 집계한다. 자, 투입됐던 직접 재료 원가, 가공비, 즉 원가 집계를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게 네 번째 단계고, 이게 계산이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단기 제조 원가하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물량의 단위, 개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제조원가가 화폐 금액으로 표시되어야지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걸쳐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10번 문제는 그 중에서 이 물량 흐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럼 얘네 물량 흐름은 어떤 것을 물량 흐름이라고 하느냐면, 여기 보기에 주어진 요 자료들을 제공품 계정에다가 그대로 반영만 먼저 해보시면 이것도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제공품 계정은 재고자산이라고 했었고,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은 기본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얘는 단기에 투입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수량으로 기초 제공품은 900개. 그래서 900개라고 여기 써놓은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을 쓴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투입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선 수량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변회를 산출량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용어들 구분하신 대로 기초 제공품 900개 있었대요.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수량 3000개가 있었대요. 단기 착수 수량 3000개. 이렇게 하면 투입량은 총 3900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600개래요. 600개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여기 투입량 합친 그 개수에서 3900개에서 기말에 600개를 빼주게 되면 3300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투입량에서 기말 재고를 빼주면 계산된 그 개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완성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완성품. 그래서 완성품은 3300개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완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3300개라고 써놨는데, 문제에서는 여기 공성품이 300개라는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완성품은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말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과 그 다음에 불량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불량품이라는 거는 완성된 그 제품 중에서 검사를 통해서 불량이 나왔다는 것을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TET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 완성품에 대한 거는 보편적으로 회계 1급에서 개수를 시험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물량 흐름이라는 거, 기초에 들어간 거, 있었던 거, 단기 착수한 거, 기말에 제공품 남아있는 거 빼면 완성품은 3300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통 우리는 물량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품 중에서 공성품이라는 건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공송품이란 뭡니까? 불량품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바로 불량품이다. 자, 불량품이 여기서 가르쳐 준 게 몇 개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기 300개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 공산품이 불량품이 300개이면 그럼 완성품은 몇 개겠어요? 300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품에 대해서 공성품이 있다 그러면 완성품은 3000개, 공성품은 300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량 흐름을 전산 세무 2급에서 마무리를 일단 해주는 거죠. 요거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요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완성품은 3300개이다. 여기서 공성품을 갖다가 300개라고 벌써 가르쳐 줬기 때문에 완성품은 3300개가 아니라 완성품은 300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요 3300개라는 숫자가 틀린 것이고요. 만약에 공성품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러면 3300개가 맞는 답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성품은 완성품의 15%이다 그랬는데 완성품이 지금 3000개인데 10%면 300개죠. 근데 15%가 아니라 3000개에 10%, 그래서 300개가 나온 거죠. 얘는 15%가 아니라 10%라고 해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성품이면 여기 정상 공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불량품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 정상 공성품은 여기 불량이라 할지라도 이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판매한 것으로 이렇게 매출원가로 계산한단 말이죠. 판매한 것으로요. 부족하긴 하지만 불량품이긴 하지만 근데 비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불량품을 우린 비정상 공손품이라고 불러요. 그럼 완성품의 10% 얘가 공손 정상 공손이라면 비정상 공손은 당연히 없겠죠. 그죠? 완성품의 10%는 여기 완성품이 3000개니까 여기에 10%라면 300개가 될 것이고 그럼 비정상 공손은 당연히 개수가 빵 아무것도 없겠죠. 300개가 다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완성품의 7%가 정상 공손이면 7%면 210개가 되겠죠. 7%가 210개면 비정상은 90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품의 7%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품은 210개가 아니라 90개가 되는 거죠. 전체 공손이 지금 300개니까 300개에서 얘는 정상 7%, 그럼 나머지가 비정상 공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답을 해주는 거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지금 이번 그 119회 전산세무 2급 원가 회계 문제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좀 난이도가 그래도 좀 어렵게 나온 편에 속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한테. 평상시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만 잘 배우셨다 그러면 보통 세네 문제는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원가 계산 문제 설명해 드리고요. 잠깐 이 동영상 쉬었다가 이어서 세무회계 문제, 즉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